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슈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정치권 움직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의 외전 늘 함께해 주시는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거의 요즘에 날씨 여름 같지 않으세요? 오늘도 굉장히 더웠어요. 아니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제가 이제 오면서도 우리 시사야 이 담당 가족분하고 이야기하면서 너무 지치지 않냐라고 묻길래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죠. 지쳤었는데 KBS로 오는 길이 시사야에 오는 길이 너무 행복해서 다 잊어버렸다. 근데 왜 얼굴은 지쳐 보이죠? 네. 왜 오늘 김민하 평론가가 가만히 계세요? 더 지쳤죠. 늘 한마디 얹어가지고 지쳤죠. 그렇죠. 낮에는 상당히 더웠습니다. 밤이 되니까 기온이 상당히 내려가서 시원해지고 역시 이제 시사야 할 때가 되면은 기분 좋은 온도가 된다. 네, 그래서 좋은 일이죠. 네. 좋네요. 이 시간 되면은 네. 약간 좀 시원한 바람이 좀 살랑살랑 불잖아요. 그게 또 우리 시사야의 다 기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네. 네, 일단 뭐 조금 영양제라도 좀 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로 가보죠. 예. 중앙선관위가 자녀 특혜 의혹 의혹과 관련해서 감사원 직무감찰을 거부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해요. 이게 뭐 헌법적 관행에 따른 조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두 분이 이번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 정말 중앙선관위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나 또 무책임한 분석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중앙선관위 때문에 더 지쳤어요. 저는 중앙선관위가 이럴 줄이야.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여론조사 기관에도 오래 있었기 때문에 선관위라는 기관은 그래도 공정과 신뢰 이 두 가지를 빼면은 시체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올 정도의 그 공정성과 또 투명성을 또 신뢰성을 자랑해야 되는 기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뭐 여론조사 회사에서는 때로는 이제 저승사자 역할도 합니다. 조사 뭐 잘못한 거 아니냐, 이거 뭐 특정 후보에게 뭐 연결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중앙선관위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유는 그래도 중앙선관위는 뭐 다른 기관하고는 다르잖아. 그런데 지금은 여야 뭐 이념, 지역, 연령 상관없이 모든 국민들이 분노를 했어요. 그것도 열심히 일하는 중앙선관위 공무원들인데 지금 고위공직자입니다.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무책임하다라는 이제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헌법적 독립기관이지 어떤 감찰이나 또는 감사로부터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감사원이 관련법에 따라서 회계적 감사, 이 이제 무슨 재정 관련된 부분은 감사를 합니다만 직무적 감사도 해야죠. 그러면 그거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자체적으로 지금 마치 이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것 마냥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조직도 청청시하기 때문에 이런 진상 규명 이후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이 중앙선관위 조직에 대한 재점검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감사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또 별개가 아니냐 뭐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원도 법적인 부분들을 검토하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쭉 보니까 법적으로는 분명히 이제 빈 공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선관위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이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에 이제 감사원이 행정기관 및 그 공무원을 이제 감사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거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표현하는 행정기관에 속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이 선관위와 관련된 이제 뭐 법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러한 인사와 관련된 것들은 또 이 감찰을 감사원이 이제 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돼 있다라는 게 또 선관위의 주장이고 해석을 하면 감사원은 그게 아니라 어쨌든 선관위의 직무도 행정사무인 것이고 또 행정기관이다 뭐 이런 주장인 것이고 감사원법에 보면은 이 감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적시되어 있는 기관 중에 이 선관위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 반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이 얘기 들으면 이 얘기가 일리가 있어 보이고 저 얘기 들으면 저 얘기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근데 뭐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시는데 죄송하지만 권익위 전수조사라든가 수사기관의 수사는 받겠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거부할 무슨 내용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여기서 법적으로 빈 공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지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안을 놓고 생각했을 때 이 얘기 들으면 이 얘기가 맞고 저 얘기 들으면 저 얘기가 맞아서 이제 하는 말씀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뭔가 차후에라도 이제 보완이나 이런 게 필요해 보이지만 다만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거는 모든 일이라는 게 법적으로 완벽하게 규정돼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는 얼마나 그러면 이 조치가 앞으로의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을 거다. 추가적인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걸 예상 가능한 그런 상황이어야 되는데 네. 문제는 감사원의 경우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굳이 이 정권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전에 뭐 이 보수 정권 포함해 가지고 다 그동안의 어떤 감사원의 감사 진행한 거 그다음에 그 결과 이런 것들을 다 리뷰를 해보면 늘 논란이 있었어요. 감사원이 중립적이지 않았다. 그렇죠. 감사원장을 인사를 할 때마다 항상 논란이 있고요. 이 사람은 누구네 사람이니 뭐 어느 지역 출신이니 내리 꽂았느니 하면서 네네. 그리고 예를 들면 4대강 사업 이런 거는 감사원이 3번 감사한 거 아닙니까 결국 그게 납득이 안 돼서 네. 이런 일들이 이전에 있고 또 그렇지 않아도 감사원에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 직속 기관인 것이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예를 들면 국회 직속으로 바꾸자든지 아니면 좀 더 이제 감사원의 어떤 감사원이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중립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다든지 이런 제도 개선의 어떤 논의들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사실 이 논리가 이 논란이 매끄럽게 정리가 되려면 감사원의 위상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이 또 보장된 가운데 선관위가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선관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이번 정권에서 뭐 감사원이 예를 들면 정말 엄정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후의 정권에서 그러면 감사원이 정말 중립적인 어떤 감사를 한다고 볼 수 있느냐. 항상 정치적인 논란이 이후 정권에서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주장을 하면서 이게 선례가 될 수 있다. 이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 점에서 네. 본다라면은 그렇지 않아도 이번 감사원의 이제 이번 정권에서의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적 논란을 여러 가지를 또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보면 선관위 입장에서 선뜻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겠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조건인 건 분명하다. 그래서 선관위의 이런 이제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 수사기관의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선관위의 협조가 필요한데 감사원과 관련돼서는 관련 제도 개선을 같이 논의를 해야 최소한의 이 균형이 맞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뭐 이게 좀 논란이 됐던 바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얘기를 하자면 이병호 사무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에 들어갔다 와서 지금 감사원의 실세다 이렇게 그렇죠. 또 평가받고 있잖아요. 또 뭐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가 중립적이고 공정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평가는 좀 엇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원이 중립적이지 않다고 하면 지금 앞으로 중앙선관위는 감사를 계속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현장부뿐만 아니라 다음 정부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럼 선거를 중립적으로 치러야 될 기관인데 그걸 책임지는 기관인데 선거 자체가 중립적이지 않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로 지금 연결되는 것 같거든요. 얘기가. 그런데 지금 감사팀이 감사원에 감사를 하겠다는 것이 이것이 일종의 이 불법적인 또 불공정한 이 일이 자행이 됐던 것이죠. 이제 인사라고 하는. 네. 실제로 왜냐하면은 이걸 감사 범위에 포함을 시킬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 이제 뭐 인사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서 넌지시 알렸다. 그러면 이제 그 면접위원들은 이제 만점을 줬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네. 김민하 평론가의 이야기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게 만약에 뭐 유병호 사무총장 감사원의 사무총장과 연계될 일인가는 싶어요. 그러니까 일부 보도가 마치 무슨 이 유병호 사무총장의 타이거 팀 이러는데 지금 우리가 무슨 동물 등장시켜서 물론 그 타이거 의미는 다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국민권익위원회도 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는 보고하지 마라. 독립된 조사팀이거든요. 저는 네. 잘못된 이 인사 행태에 대한 부분을 감사하는 역할은 어디선가는 해야 되겠죠. 그 역할을 위한 감사의 기능이라면 오히려 국민 여론은 그건 필요한 거 아니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감사로부터 독립적이어서는 곤란하다. 이런 여론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판단도 듭니다. 과연 이 인사 파행 외에는 숨길 게 없다면 차라리 오히려 감사를 더 받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중앙선관위의 신뢰를 회복하는 거 아닐까. 네. 왜 그러냐면 지금 멈칫멈칫하는 게 뭐가 뭐 또 다른 게 있나? 지난해 지방선거 때 일종의 뭐 석구리 투표 이것도 막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걸 저는 이제 파편적으로 부각시킬 건 아니지만 오히려 저는 제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 기관에 대한 믿음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럴 때일수록 중앙선관위가 들어와
뭐 어떻게든 우리 다 뒤져서라도 우리 문제 있는 거 차라리 좀 재정립을 해달라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국민들이 생각할 땐 비슷한 생각들 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제하고 감사원의 중립성에 관한 부분 그리고 또 헌법기관으로서 법률적인 부분으로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지 안 되는지 해석하는 영역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또 이제 감사원의 중립성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 지금 1년 넘게 감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감사에 재감사 계속했는데 권익위원장의 특별히 결격 사유를 못 찾았다. 그래서 지금 불문에 붙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현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부터 감사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임 정부 임명했던 인사를 내보내기 위해서 감사하는 거 아니냐. 또 이전 정부 때도 이른바 이제 전임 정부에서 임명했던 사람이 물러나지 않을 경우에 부처 자체적인 감사를 하던가 아니면 감사원 감사가 들어가서 조직을 힘들게 만드는 방식으로 물러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국민권익위 감사 결과까지 같이 포함해서 얘기를 해 주신다면. 일단 뭐 감사위의 결정에 대해서는 뭐 전현희 위원장 등은 불문에 붙이기로 했다라고 설명하지만 감사원은 또 전체를 다 그런 건 아니다라고 뭐 하는 뭐 언론 코멘트도 있던데 근데 유병호 사무총장이 뭐 분노했다 뭐 이런 보도가 있거든요. 분노했다고요? 왜 분노했다는 겁니까? 뭐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래서 그런 분노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아마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였을 것이다. 이 유병호 사무총장 등이 볼 때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아까 동물농장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유병호 사무총장의 세계는 동물의 세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관련해서 내부에서 했다는 주장 그리고 그 타이거 팀이라고 불리는 그분들을 자식이 이 유병호 사무총장 주장이에요. 네. 교육하기 위해서 쓴 표현 이런 걸 보면은 뭐 고래를 잡아야 된다. 이것은 상어급이다. 뭐 동물의 비유를 합니다. 다. 네. 그렇다고 보면은 상당히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전부를 이제 어떤 동물 잡는 얘기처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 감사원이라는 게 엄정하게 중립적으로 그리고 독립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건 정말 문제가 되니까 감사를 꼭 해야만 하는 사안입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 이것을 잡아야 우리가 언론에 굉장히 기사가 많이 나오고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네. 그래서 칭찬받고 이쁨 받고 이런 것이야 라는 생각의 발로인 것인지 뭐가 상어고 뭐가 고래고 뭐가 뭔지를 가르는 기준이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지 네. 과연 그 사안의 중대성이겠느냐 이런 의심을 갖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어떤 표현들이 네. 그렇게 보면 전현희 위원장이 그동안 뭐 감사 대상이 됐다는 내용도 사실 뭐 그렇게 어떤 중대한 비위 혐의라든지 무슨 뭐 그런 내용도 아니었던 것인데다가 그마저도 이렇게 막 상어를 잡고 싶고 고래를 잡고 싶은 마음에 추진한 그러한 것들에 기대에 미치 못했다고 하면 그러면 당연히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논란이 과잉됐던 거 아니냐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감사원의 정치적인 어떤 지금의 스탠스를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왜 상어가 나오고 뭐 동물이 나오는지 그 배경을 조금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감사원이 예를 네. 들면 검찰의 경우에 검찰 특수부가 굉장히 여론의 주목을 받는 사건을 수사하고 이러면서 자기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감사원도 이 감사를 하는 담당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프로가 돼야 된다. 프로가 되려면 네. 이런 뭐 멸치 같은 사건 비유하자면 멸치는 작지 네. 않습니까? 네. 송사리 같은 사건 이런 거 말고 큰 사건, 네. 고래, 정말 무서운 사건, 네. 상어 이런 것을 가서 잡아야 된다. 그렇죠. 그런 네. 얘기를 내부의 교육 과정에서 했다라는 내부 문건이 있고 그 문건의 존재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란이 한번 됐습니다만 유병호 사무총장이 그거 내가 쓴 거 맞다라고 또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은 유병호 사무총장의 세계관인 거예요. 그게 감사원 사무총장으로서 맞는 세계관이냐 이런 의문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이 감사원이라는 조직의 특성상 특정 개인의 이름이 너무 부각되는 것은 결국 바람직하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네네. 우리가 뭐 다른 조직이라면 좀 다른 특수성에 따라서 특정 개인의 이름이 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조직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원은 굉장히 조용한 곳에서 또 이걸 너무 시끌벅적하게 감사를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기자들이 제일 취재하기 어려워하는 데가 감사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내부 비밀을 철통같이 지키는 곳이거든요. 그럼요. 저도 감사원 그러면 뭔가 특별하게 더 이상 개인적으로 아는 정보가 없다고 할 정도로. 그런데 네. 이게 뭔가 누군가의 이름이 너무 실세니 또는 누가 육성한 팀이니 이런 거는 저는 거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감사원으로서의 종합적인 기능을 할 때
우리 국민들의 신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저는 뭐냐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정말 감사원이 판단했을 때 잘못한 게 있으면은 그것은 감사를 하면 맞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왜 전 정권 사람이 안 나가고 아니 눈치도 없어? 왜 그래? 일종의 뭐 욕보이기성 전시성 감사를 했다면 그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네. 더 프로페셔널한 것은 정말 감사답게 감사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성과를 끄집어내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일일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과 현실의 차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일단 방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계속 이어졌었어요. 그리고 검찰 수사도 계속 이어지다가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기소까지 한 상황이잖아요. 기소하고 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면직 처리를 하는 모습. 이것도 감사원이나 검찰을 앞세워서 결국 방통위원장을 물러나게 하려고 하는가 아닌가 이렇게 야권에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 뭐 일종의 야권의 주장으로는 방송 장악 시나리오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지금 표현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구심을 또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네. 그런 우려를 할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일단 이 법상으로 이것도 사실 좀 이 빈 구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 얘기 들으면 그럴 수 있는 것 같고 저쪽 얘기 들으면 또 저쪽 얘기가 맞는 것 같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등의 주장은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법에 보면은 방통위원에 대해서 이제 면직 요건이 써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게 방통위원장에게도 똑같이 방통위원회 규정에 적용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방통위원장의 경우에 문제가 있으면 국회에서 탄핵 소추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방통위원회 적용하는 면직 조항을 탄핵 소추도 같이 적용한다고 하면 그럼 오히려 방통위원보다 방통위원장을 예를 들면 해임시키기가 더 쉬운 건데 예. 그게 법으로 요 법의 어떤 취지를 해석할 때 맞겠느냐. 그렇지 않는 것이다. 예. 그래서 방통위원회 면직 조항을 방통위원장한테 적용하는 것은 안 맞아서 면직 대상이 아니다. 1차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 또 이제 이 면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쪽은 방통위원장도 방통위원회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걸 적용하면 된다. 이 주장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런 것 같고 저렇게 보면 저런 것 같죠 또. 그다음에 이제 기소 내용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는데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그래서 TV조선 재승인 문제와 관련돼서 당시에 논란이 됐던 2020년에 재승인 문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뭘 했다는 거냐에 대해서 공소 사실이 정확하지 않다 이것이. 예를 들면 그동안 언론에 많이 나온 거는 이 재승인 된다고 하니까는 미치겠네 욕 좀 먹겠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네. 그 사실도 뭐 잘 기억나지 않는 것이지만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 그게 이 예를 들면 이 재승인한 것의 점수를 조작했다라고 지시했거나 그러한 내용을 묵인했거나 또 이러한 내용을 방통위원들에게 숨기려고 했거나 그런 증거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주요 공소사실도 아니고 네. 이런 입장인 것이고 또 반대쪽은 아니다 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의문인데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이 얘기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언론에 다 보도가 되는 게 이동관 전 이 청와대 대협력 특보가 후임 방통위원장으로 굉장히 유력하게 거론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보도가 쭉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까 방송장악 얘기하셨지만 이분이 이명박 정권 당시에 사실 방송장악이나 이런 것들의 논의의 배경에 있었고 그런 것들을 진두지휘하고 일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 거 아니냐. 그런 의심들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사실 지금의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당시 홍보수석을 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분을 후임으로 안 친다라고 하면 이 맥락은 당연히 이 목적이 뭐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또 정권이 굳이 자초한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한 의문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명분이겠죠. 이제 국정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국민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명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명분에는 중도층이나 무당층이나 저는 MZ세대 쪽에 전 무게를 둬야 된다. 왜? 지금 아까 이제 어떤 법 적용에 있어서도 다른 시각이 있듯이 이런 조치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투표층들은 환호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 네. 전현희도 쫓아내고 한상혁도 좀 쫓아내라 그러지 않았냐고. 뭐 전임 정부에서 했으면 그럼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정부 뭐 들어서면은 좀 물러나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의견이 있죠. 그렇죠. 일부는. 이제 또 반대층에서는 그러면 이거 왜 이러느냐. 이거 정말 윤석열 대통령은 더 좀 통 큰 통합의 정치는 안 할 거냐. 그런데 이제 저는 중간층이에요. 중간층은 뭔가 돌아가는 상황이 정리되지 않고 7월이면은 퇴임을 임기를 앞두고 있는데 임기를 이제 퇴임을 앞두고 있는데 2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죠. 이제 지금 벌써 6월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하면 그게 방송
장악을 했던 것에 대해서 불편했던 감정이 이제는 그걸 척결하려는 거냐. 그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방송통신위원장을 통해서 방송을 장악하려는 건가.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전현희 이제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굉장히 부각이 되지만 네. 나머지 다른 보직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야기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 우리 김민하 평론가가 비유했던 멸치급이냐 상어급이냐 고래급이냐. 네네. 저는 이것도 엄청난 에너지 소비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정말 이런 거에 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그러면 결국은 자리 문제가 돼버린 것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젠 정권이 바뀌면 이전 정권에서 임명했던 어떤 자리는 그냥 정권과 함께 임기를 함께 한다라든지 이걸 정하자는 거죠. 자꾸 이런 네. 좀 어수선한 상태로 두지 말고. 네. 근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덧붙이면 김민하 평론가가 얘기하실 거라고 저도 생각은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논란이잖아요. 논란이고 사실 언론의 당파성을 띈 어떤 그 언론들이 어떨 때는 물러나면 안 된다고 하고 어떨 때는 다 물러나줘야 된다고 하고 왔다 갔다 보도하는 것도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이 자기 정권 잡기 전과 잡은 후가 또 달라지고 말이 그러면서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문 만들기 참 편하죠. 그냥 어떤 정권에 들어섰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안도 이것은 장악이다. 이것은 정상화다. 이렇게 네. 하면 됩니다. 지난 정권에서 계속 반복되어 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신문은 지난 정권에서 뭐 적폐 수사 이런 거 하고 각 부처마다 뭐 적폐청산위원회 만들고 뭐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장악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정상하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또 반대쪽에서는 다른 반대로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이고 네. 그런 거 보면 참 신문 만들기 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이런 환경도 환경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이제 여러 가지 공직에 대한 임기를 맞추는 거 그러니까 그 논의도 사실은 차라리 그렇게 해라라는 것이지 지금 예를 들면 임기가 정해져 있는 이 기관장들이나 위원장들 있지 않습니까? 네. 임기를 굳이 정권하고 똑같이 맞춰놓지 않은 이유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 직을 임기를 되도록이면 채우는 방향으로 이 정책을 해라라는 취지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걸 무리를 해서 내쫓으려고 하는 것이 사실 좀 이상한 모양새인 거죠. 그래서 이게 피곤하니까 차라리 임기를 맞추는 거를 제도적으로 만들자라는 거고 그게 미국식이거든요. 네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대통령이 새로 취임을 하면은 누구를 임명할 수 있는지가 책으로 정해져 있다지 않습니까? 뭐 플럼북이라고 한다는데 네. 그렇게 하자라는 건데 근데 그것도 사실 미국은 그런 정치적인 전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는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면은 공영방송의 논조나 어떤 방송 태도도 정권 바뀌면은 바뀌는 게 당연한 세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또 공영방송의 존재 의의이자 의무이냐 이런 이 의문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무조건 좋은 거냐에 대해서도 이제 자리에 따라서 달리 판단하는 것은 역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다고 하잖아요. 언론 문제를 대하는 태도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뭐 기관장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매년 정권 바뀔 때마다 정권 초마다 반복됐던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전임 정부 얘기하면 전임 정부에서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후임 정부 들어와서 전임 정부 비판하는 모양이 좀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또 욕심을 부리는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왜 반복되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자리에 듭니다. 목을 매니까요. 네. 그런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요? 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 외전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2주 연속 조금 소폭 하락했다? 아니면 제자리다? 사실 이건 뭐 유의미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제자리다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하지 않을까도 싶기는 한데요. 어찌됐든 계속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정치 상태가 됐다고 하는 거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네. 일단 김민하 평론가가 여론조사 결과를 좀 소개를 해 주시죠.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어제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실시를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직무에 대해서 긍정평가한 응답자가 전체 35%, 부정평가한 응답자가 57%로 집계가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긍정평가, 그러니까 직전조사하고 비교를 해보면 긍정평가는 1%포인트가 하락한 거였고요. 부정평가는 2%포인트가 상승했다라는 건데 긍정평가 이유를 보면은 외교가 40%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노조 대응 6%, 결단력, 추진력, 뚝심 4%, 일본 관계 개선 4%였다는 겁니다. 부정평가 이유도 역시 외교가 29%로 가장 많았는데 경제, 민생, 물가 8%, 독단적, 일방적 8%, 일본 관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8%여서 이런 이제 대립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네.
배종찬 소장께서 분석을 좀 해주시죠.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분석을 하면 보수만 현상이죠. 보수만. 네. 우리가 대통령이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일본이든 동남아든 남미든 이게 최고 지도자들이 지지율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도도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수만 전략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 보수가 뭐 한 35, 6 된다는 건 인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보수만 계속 두드리니까 어느 순간에 보수에 대한 피로감이 오는 거죠. 왜? 중도나 MZ세대나 무당적으로 중도도 껴앉자, 중도도 살피자. 이 전략을 해야 이제 더 넓은 35%를 흡수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네. 35%를 계속 두드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게 더 올라가기는 그냥 1%, 2%의 피로감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조사에 한국 갤럽 기준으로 36이었는데 지금 이제 35가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중도를 잡는 방법은 어떤 뭐 집회 시위든 노동정책 관련해서도 단호한 대응도 하지만 어떨 때는 유연한 대응도 해라. 이 단짠 짠단 짠 이렇게 가야지. 네. 그게 더 소비 이 구매 이 범위를 넓히는 일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중도 외연 확장소로 더 넓혀야 되는데 또 어느 정도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외교에서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또 단호한 대응으로 이렇게 가버렸거든요. 저는 거기에 큰 원인이 있다고 봐요. 네. 일단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의 발언을 옮기고 그다음에 김민하 평론가 분석을 같이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워크숍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낮은 이유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야당의 발목 잡기다. 언론에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이다. 이런 의견을 밝혔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게 언론 지형이 그러니까 보수에 너무 불리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인식, 그리고 야당이 너무 심하게 정치적으로 지금 그 국정을 발목 잡게 하고 공세를 펼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역량 때문에 지지율이 지금 30%대 계속 있는 거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처럼 들리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민하 평론가는? 이건 뭐 인식도 인식이지만 앞으로 뭘 하겠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론의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에 지금 국정 지지율이 낮다 그러면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과연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일까? 예를 들면 개별 언론의 어떤 보도 태도나 논조를 평가한다면 그것이 뭐 예를 들면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전체 언론의 어떤 시장, 언론 시장이라고 할까요? 뭐 언론계의 어떤 평가 이런 거를 고려하면 지금 뭐 예를 들면 보수적인 논조의 종편이나 이런 데서 하루 종일 시사 얘기를 하는데 네. 그 방송을 보는 국민들도 상당히 많은 것이고 예를 들면은 시청률이나 이런 거 다 종합을 해서 보면은 과연 이 정권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방송사 또는 이제 언론의 이런 열독률이나 이 청취율 또는 이 어떤 시청률이 높을 것이냐 아니면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거기가 강할 것이냐 아니면 보수적인 논조의 어떤 방송 그다음에 신문들의 영향력이 훨씬 클 것이냐 네. 이 평가를 정확하게 해봐야 되는 문제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는 것을 대통령실의 왕수석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잡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야당의 발목 잡기가 문제다라고 하는 건 앞으로 그런 야당의 발목을 못 잡게 뭐 국회 이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뭐 만들어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국민의힘에서 초청한 네네. 자리에서 이제 하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관섭 수석이 오늘 한 말 중에 가장 주목이 됐던 거는 예. 여기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야당 지지층, 그러니까 자신들을 대선 때 지지하지 않은 야당 지지층이 지금 안티화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건 제가 볼 때는 맞는 현실 인식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유에 대해서 그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안티화돼 있는 것이 과연 이분들이 야당의 어떤 불순한 어떤 선전선동이나 기울어진 운동장에 포섭된 언론의 어떤 이 가짜 뉴스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것이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실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냉정하게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완전히 이제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다라고 하면은 그런 평가도 맞을 수 있지만 네. 중도적이고 진보적인 성향의 지지층도 사실은 이전 정권에 실망한 분들이 상당히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윤석열 정권이 잘하면 지지하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윤석열 정권의 스타일상 이제 눈에 띄는 거는 뭔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사회 공동체를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이 정도로 양보하거나 숙일 수 있다. 이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양보하거나 숙이라는 게 제가 뭐 무릎을 꿇으라는 게 아니라
국정 운영을 하다 보면 그래야 되는 순간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고집스러운 것 같고 자신만 옳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남들이 욕해서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인 것 같고 그럼 네. 일방통행이 되는 것이고 이게 별로 이제 어떤 이 모두를 위한 어떤 이 통치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네. 갖게 하는 대목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 점에서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왕수석의 판단은 그렇진 않다라는 점에서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아니 근데 그 민주당에서도 언론 지형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그러고 대통령실에서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얘기하면 도대체 언론은 다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장이 가운데만 볼록 솟아 있고 양쪽으로 꺾여 있나 봅니다. 운동장이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실제 우리 시사회만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잘한 거 잘했다고 분석합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잘못한 게 있으면 호되게 또 비판합니다. 우리 김민하 평론가 아주 호되게 비판하죠. 그리고 아메리칸 파이도 불렀고 우리.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으로 중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수만 전략이 아니라 중도도 전략을 쓰면 되거든요. 저는 한 가지만 정말 요청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개인이 이게 뭐 요청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겠지만 네네. 한 번만이라도 저는 중도도 전략을 썼으면 좋겠어요. 중도도 포용하자. 그 전략을 쓰면 지지율이 올라가는 뚜렷한 현상을 맛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 아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랬어? 하는 것이 분명히 반응이 저는 올 수 있다고 보고 그걸 이제 시도할 수 있는 이제 의지가 필요하겠죠. 저는 용기도 아니고 의지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해서 최근에 노조 대응 문제 이 문제 얘기하면 아마 방송 시간이 다 될 것 같아요. 밤새야죠. 예. 네. 아니 좀 저도 언제 한번 특집으로 우리가 한 새벽 4시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게시판에도 많은 분들이 김민하 배종찬 4시간 뭐 안 될 게 뭐야 이런 반응들 올라올 겁니다. 그때까지 촬영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사실은 정부의 어떤 노조에 대한 대응 그 민주노총을 집중적으로 좀 공격하는 모양새였단 말이에요. 민주노총은 굉장히 좀 과격한 성향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정규직 중심의 귀족 노조다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해왔었고요. 화물연대 파업 때도 그렇게 그런 인식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집회 시위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밝히고 난 다음에 한국노총 금속노련 금속노련 노조 위원장을 체포를 하고 그리고 사무처장을 지금 이제 곤봉으로 치는 장면이 공개가 돼서 그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또 사무처장이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이라면서요. 그러니까 한국노총마저도 지금 노사정이 안 들어가겠다, 경산호에 안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면서 지금 약간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조를 비판하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갔는데 지금 한국노총까지 같이 지금 비판을 받으면서 노조가 반발이 더 격해지는 양상으로 가면서 노정 대화가 아예 안 이루어질 것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 나중에 대통령한테 오히려 부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대처 현상과 레이건 현상을 좀 케이스 스타디 반면 교사를 삼을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대처 영국의 전설적인 리더십으로 평가를 받죠. 하지만 그 뒤에는 이 탄광 노조를 70년대 또 80년대 강경하게 진압했던 것에 대해 후유증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대처 전 총리를 영국 총리를 평가할 때 그 부분은 지워지지 않고 있거든요. 레이건 대통령은 마찬가지입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을 이야기했던 사람이 사실은 레이건 대통령이었거든요. 네. 전 대통령이었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러시모 그 미국 대통령 얼굴 새겨진 바위산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 명만 더 새길 수 있으면 레이건 대통령 새기자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항공기 여객기 항공사 강제 진압했을 때 그때도 여론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유증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으로 정부가 대응할 수 있겠죠. 경찰도 마찬가지고. 네. 하지만 물리적 대응을 저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노동자들을 집회하는 노동자들을 감정적으로 그렇게 자극할 필요가 있겠느냐. 왜 캡사이신 곤봉 이야기가 나오면 이건 서로 감정적 충돌밖에 돼서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은 대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법과 원칙적 단호한 대응이면 좋겠다. 왜 단호한 대응이 우리가 목적이 있는 건 아니죠. 해결책이니까 더 적극적으로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대응이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네.
김민하 평론가 마지막으로. 예.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노조 단속인지 노동 개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네. 얘기할 때 굳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구분한 바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리고 사실 한국노총이 이제 지금 뭐 예를 들면 경사노위에서도 탈퇴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단지 이제 곤봉 사건 때문만은 아니거든요. 강경진압 때문만은 아니고 그동안의 정권의 태도 때문에도 그런 건데. 뭐 주 69시간 때도 반발했었죠. 그렇죠. 네. 그러면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로 했으면 그런 방향으로 뭐 저는 이게 사회 공동체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런 방향으로 그럼 가서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되는데 저는 상당히 우습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의 경우에 한국노총하고는 그럼 우리가 뭘 총선 앞두고 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또 해요. 그러면 지금 왜 이렇게 한 겁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뭐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해야 된다 이게 노동개혁이다라고 얘기했지만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하고 기계적으로 비교를 할 때 어디가 더 귀족노조입니까? 한국노총 소속 노조들하고 민주노총 소속 노조들하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더 귀족노조인 것은 어느 쪽입니까? 그런 기준으로 볼 때. 그런데 그런 더 귀족노조일 수 있는 한국노총하고는 또 정책 협약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런 태도면 누가 저는 뭐 그 정책도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고 옳지 않다고 보지만 그걸 노동개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진정성도 누가 믿겠습니까? 저는 이런 상황을 자초하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마지막 의견 듣는 것으로 오늘 뉴스의 외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